이번 영상에서는 불투명한 가면과 시적 화자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불투명한 가면과 시적 화자인데요. 복잡합니다. 시적 화자와 일반적 유형, 시 속의 나와 현실 속의 나, 일상 속의 나와 구체적 경험 속의 나, 가면의 화자와 어조, 불투명한 가면과 시적 화자, 숨은 화자와 시 속의 역할, 숨은 화자와 감각적 인식, 화자와 지각적 변화. 꼭 목차를 보면서 그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일까? 네, 곰곰이 생각해 보십니다. 네, 복습합니다. 아이고. 시인이 구태여. 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시인이 굳이 특정한 화자를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 아주 중요하죠. 특정한 화자를 왜 선택할까? 예를 들면 그 특정한 화자라는 게 이미 잘 알려진 서사적 화자, 예를 들면 춘향이 같은 경우죠. 그런 서사적 화자를 이용한다든가, 예, 또 바뀐 성별, 시인은 남자인데 여자를 화자로 내세운다든가, 또 관념화된 또 의인화된 사물 또는 관념을 그런 관념과 같은 화자를 특정한 화자죠. 그런 화자를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우선 시적 국면에 어울리는 화자와 그 화자의 어조를 살려서 그죠? 시적 국면이 있겠죠. 특정한 국면, 섬세하면 섬세한 국면이 필요하다든가, 또 뭐 이렇게 서러우면 서러운 국면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그런 국면이 있을 텐데 거기에 어울리는 화자와 또 그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음색이 있겠죠. 그런 어조, 그 화자의 어조를 살려서 시인의 관점이 아니라 유형화된 화자의 관점에서 이 유형화된 이란 말 늘 생각해 보세요. 유형화된 화자의 관점에서 세계를 객관화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시인의 또는 그 시인의 주관적 그 인식을 배제하고 싶은 거죠. 네. 그 화자가 거느리고 있는 의미 체계를 인유적 또는 비유적으로 수렴하고, 이 말 잘 이해하시나요? 그 화자가 지니고 있는 의미 체계라고, 예를 들어서 강물이 화자다 그러면 강물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뭐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이승과 저생을 가르는 그 경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강은 또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또는 삶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인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적 국면을 더 사실적으로 직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배제하고 객관화해서 표현하면 아무래도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죠. 화자가 주관적인 어떤 주관적 생각을 막 나열하면은 그것은 사담이 되겠죠. 개인적인 잡담이 됩니다. 네. 자, 오늘 할 내용인데요. 불투명한 가면과 시적 화자. 이 가면이란 말, 칼 융에 의하면 페르소나라고 하죠. 한 여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여자가 있다면 집에서는 어머니로서의 페르소나가 있고, 또 만약 그 여자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으로서의 또 페르소나가 있고, 또 한 여자로서, 즉 가정주부로서, 한 아내로서의 페르소나가 있죠. 그런 모습이 불투명하대요. 네, 모호해요. 도대체 뭐 하는 여자인지 또는 뭐 하는 사람인지. 그 화자로서의 존재가 좀 모호한 경우를 가리켜서 불투명한 가면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적 화자, 그 가면이 시적 화자인 거죠.
네, 작품 보겠습니다. 아래 시에서 화자의 유형은 아래 시에서 화자의 내밀한 심리 상태가 선명하게 울리는 까닭이 뭔가? 네, 뭔가 이 선명하게 울림이 있다. 이 말은 이렇게 울림이 있다. 그죠? 화자의 심리 상태가 선명하게 울리는 까닭, 울림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공감이 된다. 독자와 공감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겠죠. 공감이 좀 분명하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네, 보겠습니다. 초파일 아카시아 꽃잎 떠다니는 논물 아래 거꾸로 누운 산, 줄을 이어 산사로 가는 자가용에 못줄 잡는 손길, 마음 먼저 바빠라. 10년이 되도록 절에 다녀도 반야심경 한 줄 모르는 어머니. 어느 한가한 날 쌀말이나 퍼이고 부처님 전에 갈고라고 합니다. 한번 다시 읽을까요? 초파일 아카시아 꽃잎 떠다니는 논물 아래 거꾸로 누운 산, 줄을 이어 산사로 가는 자가용에 못줄 잡는 손길 마음 먼저 바빠라. 10년이 넘도록 절에 다녀도 반야심경 한 줄 모르는 어머니. 어느 한가한 날 쌀말이나 퍼이고 부처님 전에 갈고라고 합니다. 뭔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근데 이거 좀 볼래요? 이렇게 10년 할 때 숫자 쓸 때 만약에 숫자로 쓰면 10년 이렇게 붙여 쓰셔도 되고 띄어 쓰셔도 됩니다. 네, 한글 맞춤법 총칙에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요. 그런데 숫자로 쓸 때는 이렇게 붙여 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가독성이라고요. 즉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읽는 그러니까 이 한글 맞춤법은 읽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붙여서 쓰면 읽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자로 쓸 때 이렇게 붙여 써버리면 10년이 한 단어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글자 수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기도 합니다. 우선 볼게요. 초파일이면 이제 그 부처님 탄신일이죠. 여기서 화자는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여기 나오는 여자를, 어머니를, 여기 있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숨은 화자라고 해요. 숨은 화자이긴 숨은 화자인데 분명히 이 어머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화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숨은 화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독자가 알 수 있게 하면은 그 숨은 화자도 구체화되어서 또는 유형화되어서 시적 내용도 좀 분명해집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네. 시를 읽다 보시면 구체적으로 개별화된 국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겠네. 먼저 구체적으로 개별화된, 이 개별화된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이 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을 갖다 개별화된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별화된 국면이 있으면 시적 화자도 숨은 화자다 할지라도 좀 유형화돼서 구체화됩니다. 한번 볼까요? 아카시아 꽃잎 떠다니는 논물 아래 거꾸로 누운 산, 논물이 있는 걸로 봐서 무논이라고 하죠. 무논, 즉 물이 가득 들어있는 논을 무논이라고 해요. 무논, 물이 가득한 논, 그것을 무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논물이라고 합니다. 논물 아래 거꾸로 누운 산,
네, 이제 그 논에 모내기철이 돼서 물을 가득 담아놨는데 산이 거꾸로 반사된 거죠. 산 그림자가 물 속에 반사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내기철이 된 거죠. 줄을 이어 산사로 가는 자가용에 못줄 잡는 손길 마음이 먼저 바빠라. 다른 사람들은 초파일이니까 부처님 보러 가는데 어머니는 농사일 때문에 농번기라서 바빠서 못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국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절에 다녀도 반야신경 한 줄 모르는 어머니, 인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머니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대단히 구체적으로 개별화되어 있죠. 즉 유형화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어떻게 유형화되어 있어요? 10년이 넘도록 절에 다니는데 반야신경 한 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불교 신자인 거죠. 그런 불교 신자로서, 그러한 종류의 불교 신자로서 유형화된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개별화되고 또 유형화된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숨은 화자다 할지라도 화자도 분명해지죠. 좀 화자와 공감할 수 있는 시적 내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느 한가한 날 쌀말이나 퍼이고 부처님 전에 갈고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저 어느 한가한 날 언제나 시간이 나서 부처님 전에 갈 수 있을까 하고 안타까워하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부처님 전에 가고 싶어 해요. 네, 이 반야신경이 뭐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불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애우는 짧은 경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 이렇게 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하고 애우는 그런 불경일 거예요. 그게 아마 반야신경일 겁니다.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심경 이렇게 시작되는 그거일 것 같아요. 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간단한 것조차도 모르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느 날 언제가 돼서 시간 좀 나가지고 쌀이라도 좀 이고 부처님 전에 갈까. 어머니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그죠? 어머니의 소망이죠. 예, 가까운 소망인데 바빠서 그러지도 못하니까 아들쯤으로 돼 보이는 또는 뭐 딸일 수도 있겠죠. 딸. 또는 뭐 굳이 가족은 아니어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관계, 뭐 친구 어머니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어머니. 또 그래서 이게 일단은 화자가 숨은 화자인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화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가. 네, 그래서 숨은 화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전에 가고는 싶지만 못 가는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죠. 공감할 수 있다 이 말은 네, 상당히 구체화되고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유자가 유형화할 때 유가 무리류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한 시적 국면에 빠져 있는 독자라면 공감할 수가 있겠죠. 이 시에 나오는 종류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네, 공감이 크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래 시에서 화자, 즉 위시죠. 화자의 유형은 숨은 화자죠. 숨은 화자이고 작품 속의 인물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거 구체화되고 유형화된 화자이다. 여기 하나 더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구체화되고 개별화되고 유형화된 화자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개별화됐다.
뭐 구체화됐다, 유형화됐다 이런 표현 자꾸 써보세요. 이게 조금 자꾸 와 닿아야 기시감이 없는 시를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구체화됐다는 말, 개별화됐다는 말, 유형화됐단 말, 네,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우리의 어떤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좀 어디서 좀 이렇게 약간은 흉내내는 듯한 그런 시를 안 쓸 수 있겠죠. 네, 새로운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 시에서 화자의 내밀한 심리 상태가 선명하게 울리는 까닭이 무엇인가 라고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공감이 되는가 이 말이죠. 화자의 내밀한 심리 상태가 네? 이렇게 선명하게 울리는 까닭, 즉 독자가 왜 공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화자의 존재를 구체화시켜주는, 그렇죠, 이렇게 화자의 존재, 화자가 어떤 사람일지, 어떤 관계일지, 이 시적 이 시에 등장하는 인물과 어떤 관계일지, 또 어떤 마음일지, 예, 구체화시켜줄 만한 그런 것을 구체화시켜줄 만한 개별화된 국면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별화됐다라는 거죠. 이 시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있는 거죠. 어떤 거예요? 이 개별화된 국면이라는 게. 농번기라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초파일이니까 절에 가고 싶은데 농번기라서 못 가는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그러한 국면이 국면 상황을 국면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이 좀 개별화되어 있다는 거죠. 네, 구별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 하나 볼게요. 평양 애인 이 시를 읽을 때는 화자의 이야기가 피상적이고 모호한 느낌, 이 말도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울 때 해야 할 것도 중요하게 배우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알아야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하죠. 공부는 조금 너무 복잡하니까 좀 운동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것, 네, 그게 이제 해야 될 것을 습관화시킬 수가 있는 이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피상적이고 모호한 느낌을 주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이렇게 피상적으로 느껴지는가, 모호한 느낌을 주는가 하고, 네, 이 피상적이고 모호한 느낌을 준다는 게 뭐예요? 어떤 시적 대상에 대해서 관찰이 어떤 할인 시인에 의하면은 내시경적 관찰이라고 그러죠. 눈에 띄는 것만 보게 되면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이고 피상적인 관찰이 되죠. 네, 수박 겉핥기식의 관찰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면까지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시경적 관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관찰이 피상적이면, 그죠? 시적 내용도 모호해지겠죠. 네, 모호해져요. 모호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본뜰 모자에 풀칠할 호자 써가지고 풀이 칠해져 있는 듯 어떤 풀이 칠해져 있는 유리를 통해서 바깥 세계를 내다보는 듯한 느낌. 네, 형체를 잘 알아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것을 모호하다라고 하죠. 네, 평양 애인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라고 그랬어요. 평양 애인이래요. 평양 애인.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요. 이러다가 서로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건 아닐까요? 하루 종일 쓸쓸한 바람만 불고 흐린 눈빛으로 다가오는 사내의 시커먼 속눈썹들 사이로 그이가 있어요. 시아는 겨울밭에 누워 저 혼자 감기할 듯 훌쩍이지만 아무래도 이러다간 잊혀지고야 말 거예요. 아이가 자라 아이를 낳고 대동강 푸른 물도 까마득히 흘러가 버린 세월인걸요. 어쩌다 그의 등은저리가 보이지만 그것은
단단한 벽에 불과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미친 듯 부둥켜안고 싶은 그이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고 라고 했습니다. 두 번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잠깐만요. 평양 애인. 네, 우선 이 표현 속에서 보면은 우선 이 밭, 우리가 무슨 보리밭, 솔밭 할 때는 보리가 많이 나는 밭을 보리밭이라고 하죠. 솔이 많이 나는 밭을 솔밭이라고 해요. 밭은 원래는 자립명사는 반드시 띄었어야 되는데 특수한 관계에 있는 명사를 새로 만들 수 있는 명사가 있어요. 이런 것을 생산적 명사라고 해요. 이런 건 붙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많이 나는 밭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 겨울밭을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잊혀지다라는 거 좀 봐요. 이렇게 쓰는 것을 한글을 이렇게 쓰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시는 좋은 시로 내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틀린 표기를 쓴 것도 같아요. 있다잖아요. 있다. 이게 이제 있다가 능동인데 피동을 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잊히다잖아요. 이렇게 잊히다. 그러면 잊히다의 피동이니까 잊힌 뭐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잊힌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잊히다도 피동인데 여기다가 잊혀지다까지 붙이면 이중 피동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잊힌 뭐 이렇게 잊히고야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잊히고야 말 거예요. 이렇게 잊히고야 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아요. 네. 맞춤법을 이런 경우는 좀 맞게 쓰셔야 됩니다. 여기 미친 듯 봐요. 여기 알듯 할 때 이때 듯은 붙였잖아요. 이렇게 감기를 알듯 할 때 여기 붙였었죠. 이렇게 알듯. 예. 용언의 어간, 알타의 어간을 알이라고 해요. 이렇게 알. 이게 이제 어간인데 용언의 어간 뒤에다 듯을 붙이면 듯은 드시의 준말입니다. 드시 이렇게 드시의 준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용언의 어간 뒤에 이렇게 붙였으면 이 듯은 연결음이니까 앞말에 붙였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요. 용언의 어간 뒤에 쓰면 연결음이니까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게 미친 듯 할 때 니은이 있잖아요. 친 할 때 니은. 니은이나 리을 같은 경우는 관형 사용. 다시 한번요. 니은이나 니은, 니은이나 또 리을. 이거는 이제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그래요. 이렇게 관형사형 전성어미 뒤에 쓰이면 이때 뜻은 의존명사니까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여기 이렇게 붙였었잖아요. 이렇게 알듯. 여기 이렇게 띄어 쓰고 이렇게. 네. 이게 잘 알아두시고 이때 피동 전미사가 쓰였기 때문에 피동이기 때문에 피동 뒤에다는 지다라는 보조 용언을 붙이지 않습니다. 네. 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이러다가 서로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건 아닐까요? 뭔가 이 평양에다가 애인을 둔 한 여자가 그 화자로 등장하고 있죠. 제3자가 이렇게 화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화자로 등장하는데 이 안에서도 위에서 비춰지는 아까 그 초파일에서 비춰지는 구체적인 국면이 없어요. 이렇게 개별화되고 구체적이고 우리가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화된 국면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시가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이 개별화된 국면이 부재하다. 개별화된 국면. 요 위에서는 개별화된 국면이 뭐예요? 어머니가 절에 가고 싶은데 농번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는 그런 국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헤어진 애인에 대한 그리움을 갖다 표현할 만한 어떤 국면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개별화된 국면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장사를 하는데 굉장히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든가, 또 거의 굶어 죽을 아니 뭐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어떤 불쌍한 삶을 살고 있다든가 하는 것을 나타낼 만한 그런 국면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다 애매모호해요. 이렇게 뭔가 도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예,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냥 다만 이상한 말만 써놨어요. 자기 어떤 심경만. 잊혀지는 건 아닐까요? 그죠? 화자의 신경만 쓰고 있어요. 하루 종일 쓸쓸한 바람만 불고 흐린 눈빛으로 다가오는 사내의 시커먼 속눈썹 사이로 그이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이 시 안에는 없다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시아는 사람 이름인가 봐요. 시아는 겨울밭에 누워 혼자 감기할 듯 훌쩍이지만 아무래도 이러다가 잊혀지고야 말 거예요. 네, 왜 이렇게 그리워하는지를 나타낼 만한 이유가 없죠. 그래서 흔히 개별화된 구체적 정황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별화된 구체적 정황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심경만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 아이를 낳고 대동강 푸른 물도 까마득히 흘러가 버린 세월인걸요. 이 말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심경이 나타나 있어요. 어쩌다가 그의 등언저리가 보이지만 그것은 단단한 벽에 불과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미친 듯 부둥켜 안고 싶은 그이는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시가 모호하게 느껴지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자, 정리합니다. 이 시에서 화자의 이야기가 피상적이고 시적 내용이 피상적이고, 그죠? 시적 내용이 피상적이고 모호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화자의 존재를 구체화 시켜줄 만한 개별화된 국면의 부재가 원인이다. 네, 이 개별화된 국면이 없기 때문에 화자의 존재도 구체화되지가 않는 거죠. 개별화된 국면이 있어야 화자의 존재가 구체화되죠. 위에 그 초파일에서처럼 어머니의 상황이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개별화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으니까 화자의 존재도 좀 분명해지죠. 네. 화자인 여자의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말하면 이 작가의 의도는 뭐예요? 평양에 애인을 두고 와서 참혹한 삶을 살고 있는 여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게 작가의 의도인데, 이 작가의 의도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개별적 삶의 구체성이 시 속에 표현되어야 한다. 그 위에 초파일에서처럼 구체적으로 개별화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여자가 서울에서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대단히 참혹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어떤 구체적 정황이 제시되어야 작가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사실적이지 않으면 시도 사실적이지가 못하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아래 시의 묘사 구조는, 아래 시 묘사 구조가 뭔가 봐요. 여기서는 묘사 구조가 중요합니다. 서마이, 해 뜰 때 하나, 해질 때 하나, 아버지 집을 짓는다. 하나씩 천천히 쌓는다. 다시 짓기 전에 올 아버지는 꼭 돌아온다. 학교가 파고
아이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을 나서 보건소 뒷길을 지나 큰 언덕 하나 넘고 작은 언덕 두 개째 넘을 때 갓난내 길머거리 할아버지한테 들뜬 목청껏 인사하고 저만치 포구까지 한다름에 달렸다. 철석 파도에도 안전하게 자리한 아버지 집. 그 곁에 앉아 아이는 조심스레 주머니를 뒤진다. 아이의 손엔 마지막 탐 올릴 자갈들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다. 이걸 쌓기 전에 오시리라. 해가 지고 별이 뜰 때까지는 별이 떴다. 질 때까지는 아이의 손안에 자갈돌은 식을 줄 모르고 아버지의 집엔 바람이 든다. 저 여기 표현이 참 좋아요. 아이의 손안에 자갈돌은 식을 줄은 모르고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으면 이렇게 자갈을 만지고 만지니까 아이의 손안에 든 그 자갈돌이 식을 줄을 모른대요. 네, 참 표현 멋지죠. 표현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시는 앞에 평양 애인에서 보여지는 그런 앞에 평양 애인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뭐예요? 개별화된 시적 국면이 없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개별화된 시적 국면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거는 분명하죠. 개별화된 시적 국면이 아이의 태도도 분명하고 시적 내용 이렇게 다 분명하잖아요. 뭘 하고 한마디로 개별화된 국면이다 이 말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구체화되어 있다, 개발화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화자는 누구예요? 화자가 여기서 화자는 아이죠, 아이. 그러니까 아이인데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아이죠.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묘사 구조는 이렇게 해 뜰 때 하나 해질 때 하나 아버지 집을 만든다. 집을 만들면서 기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기원하고 있죠. 바라고 있어요. 소원하고. 또 하나씩 쌓는다. 다 짓기 전에 오라버지는 꼭 돌아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이 이야기다 보니까 동화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 구조를 띠고 있죠. 동화 같은 어떤 이야기 구조. 이런 이야기 구조를 띠고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서사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동화적인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동화잖아요. 동화 이야기 구조를 이 시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동화 이야기, 동화적인 이야기. 동화가 뭐죠? 동화? 아이동자의 말씀하자잖아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동화적인 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화자는 당연히 아이가 어울리죠. 특정 화자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시적 정황에 어울리는 그 화자를 쓰기 위함이고, 또 그 화자가 가지고 있는 그 화자의 그 화자가 거느리고 있는 어떤 의미 체계를 이렇게 좀 모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정한 화자를 선택하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동화적인 느낌이니까 아이를 화자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 시의 묘사 구조가 어떤 건가라고 물은다면, 묘사 구조는 아이가 화자로 등장한 동화적인 서사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용상 시적 화자로서 어울리는 거죠. 네. 다음 시 보겠습니다. 열무김치라고 합니다. 아래 시에서 화자의 이야기가 피상적이고 모호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뭔가? 이것도 피상적이고 모호하죠. 이 말 딱 들으면
이 아래 시가 어떤 것일 것이다 라는 느낌이 오죠. 이제 뭔가 구체화되지 않고 개별화되지 않고 뭔가 좀 뒤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느낌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피상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용은 보지 못하고 본질적 내용을 본다는 것은 내시경적 관찰을 한다는 거죠. 네, 본질적인 내용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겉껍질만 보는 현상을 피상적이라고 하는데, 본질이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시적 내용도 모호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열무김치. 더운 몸을 뒤척이며 밤마다 부끄러운 허리 드러내던 나를 아시는가. 정교한 새끼줄로 산비탈을 넘으면 다리가 아름다운 꽃들이여 참비 뿌리는 시장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는 없는 것인지. 구부러진 등 뒤로 어색하게 몸을 던지는 그대들, 매운 고춧가루 속에서 이렇게 만날 줄 알았다며 고개 끄덕이지는 않겠지만 먼 곳에서 사랑처럼 다가오던 옛날에 그 향기 끌어안고 숨죽인 그대들의 가슴 속으로 아이 하나 낳고 싶은 것은 아시는가. 낯선 뒷담 곁 항아리 속에 몸을 눕히고 젊은 아주머니의 손끝에서 아침을 맞이하면 내 외로운 허리에 묻어나는 영혼들, 먼저 달려가 몰래 솟구치는 힘 아시는가 라고 했습니다. 어떤 심리 상태들은 여러 가지 심리 상태가 표현되어 있긴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한글 맞춤법에서 진짜 손의 끝 이런 느낌일 때는 띄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손끝은 한 단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렇게 띄어 쓰셔도 괜찮은데 다른 글에서는 이렇게 붙였어야 맞습니다. 손끝은 한 단어예요. 특히 솜씨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붙여 쓰세요. 솜씨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붙여 쓰는데 그 외에도 손끝은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씁니다. 네. 자, 시를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더운 몸 뒤척이며 밤마다 부끄러운 허리 드러내던 나를 아시는가? 라고 했네요. 여기서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적 화자는 열무김치, 즉 의인화된 열무김치죠. 열무김치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인화된 열무김치인데 문제는 내용에서 열무김치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말들이 자꾸 뒤섞여 있습니다. 열무김치가 할 수 없는 말들은 사람이 하는 건데, 아니요? 그래서 시인의 말이 자꾸 그냥 뒤섞여 있어요. 사람의 언어가.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열무김치라는 사물과 그리고 나라는 화자가 좀 겹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행동이고 누구의 언어인지 구별하기가 모호해집니다. 여기도 보면 정교한 새끼줄로 산비탈을 넘으며 다리가 아름다운 꽃들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모호하게 써놨다는 거죠.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교한 새끼줄로 산비탈을 넘으면 다리가 아름다운 꽃들이여. 이런 것을 이게 지금 분명히 그 열무김치의 언어로 하려고 한다면 이게 열무김치의 언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정교한 새끼줄로 산비탈을 넘으면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정교하게 새끼줄에 묶인 채라고 하면 분명해지죠. 열무김치의 상황이죠, 이게.
열무김치의 정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넘으면 사람이 넘는다는 것인지 열무김치가 넘는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또 다리가 아름다운 꽃이여 꽃들이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그죠? 그래서 다리가 아름다운 꽃들이여 할 때 그러니까 새끼줄에 묶여서 열무김치가 산비탈 넘을 때 그 옆에 서 있는 꽃들이 아름답다라는 말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넘으면 서 있는 다리가 아름다운 꽃들이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준다면은 좀 어떤 이것이 열무김치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표현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구체화되고 개별화되는 시적 국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빗뿌리는 시장에서 우리 만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여기서 막연히 우리 하면 도대체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위에서처럼 정교한 새끼줄에 묶인 채 산비탈을 넘으면 서 있던 다리가 아름다운 꽃이여라고 했으면 여기서 우리가 누가 돼요? 열무김치와 꽃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 사람을 나타내는 말인 건지 열무김치와 꽃을 나타내는 말인 건지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등 뒤로 어색하게 몸을 던지는 그대들. 이때 그대들도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부러진 등 뒤로 어색하게 몸을 던지는 이 행동을 열무김치나 꽃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죠. 그럴 때 이 그대들을 구체적으로 사람들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구부러진 등 뒤로 어색하게 몸을 던지는 사람들. 매운 고춧가루 속에서 이렇게 만날 줄 알았다며 고개 끄덕이진 않겠지만 먼 곳에서도 사랑처럼 다가오던 옛날에 그 향기 끌어안고 숨죽인 채 그대들 가슴속으로 아이 하나 낳고 싶은 건 아시는가? 예, 보면은 이 부분 보시면 열무김치가 할 수 있는 상상은 아니죠. 이렇게 먼 곳에서도 사랑처럼 다가오던 옛날에 그 향기 끌어안고 숨죽인 그대들 가슴 속으로 열무김치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사람의 언어 같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 시적 화자가 그냥 사람이 돼버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개별화된 정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낯선 뒷담 곁 항아리 속으로는 몸을 눕히고 이거는 열무김치가 분명해지죠. 젊은 아주머니 손끝에서 아침을 맞이하면 내 외로운 허리에 묻어나는 영혼들 먼저 달려가 몰래 솟구치는 힘 아시는가? 라고 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아래 위의시에서 화자의 이야기가 피상적이고 모호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하죠. 한마디로 개별화되고 구체화된 국면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국면이 막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시의 상황에서 설명하자면 의인화된 열무김치인 나와 인간인 나라는 두 화자가 모호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별화되고 구체적이고 유형화된 시적 국면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누구의 상황인지 모르니까. 구체적인 게 지워졌다 할지라도 누구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애매하죠. 의인화된 사물이 할 수 없는 상상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화자의 열무김치죠. 의인화된 사물. 열무김치가 할 수 없는 상상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화자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어 보인다. 통일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으면 모호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불투명한 가면과 시적 화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